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기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되냐, 제5.16 군사정변과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정희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박정희가 무엇을 했는지,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 공부를 통해 갖고 박정희가 뭐 많이들 얘기합니다.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 난 박정희 팬이다, 난 박정희가 싫다. 그냥 저는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실력을 한번 키워보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바로 무엇이냐? 제2공화국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라 제2공화국. 여러분들 제2공화국이라면 장면정부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바로 무엇이었다? 무능했죠? 무능. 사회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데 얘네들이 무능했다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군대라는 조직이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강해졌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엘리트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군대에 많이 있었죠. 결국 이들이 사고를 치고 맙니다. 이런 무능한 정권을 무너뜨리자 해갖고 결과적으로 터져 나온 게 1961년 5.16 군사정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5.16 군사정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군사정변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군사정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중립이 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박정희에 대해서 독재를 했다, 그러니까 나쁜 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박정희가 없었으면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은 어려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박정희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 부정적으로 봐야 되냐 하고 논쟁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논쟁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 논쟁할 필요가 없느냐? 이거는 방금 얘기한 건 그 뒤에 얘기예요. 독재를 했다, 그 다음에 뭐 경제를 발전시켰다, 이건 5.16 군사정변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딱 띄워놓고 이것만 여러분들 딱 띄워놓고 얘기를 하면 돼요. 혁명하고 쿠데타라는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혁명하고 쿠데타의 가장 큰 차이는, 혁명이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쿠데타라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소수의 집단이 바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쿠데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5.16 군사정변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이 대강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생각하죠. 이 5.16 군사정변은 명백한 쿠데타가 맞습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바로 누가 들어오느냐? 박정희가 들어오게 됩니다. 박정희가 나타나면서 박정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혁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이런 걸 딱 발표합니다. 혁명공약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도대체 혁명공약에는 뭐가 들어있었느냐? 자,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할 것이다. 무엇을 강화한다? 반공을 강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경제 재건하겠다, 경제 발전시키겠다. 이거 나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정리만 좀 되고 나면 우리는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인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넘기려고 했는데 박정희가 얼마 뒤에 말 바꾸죠. 그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가 나야? 이러죠. 그리고서 자기가 대통령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 이 상황으로 위에서 한 얘기는 다 핑계인 것 뿐이고, 실제로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더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쿠데타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5.16 군사정변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는 무엇을 하느냐? 이제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박정희는 제일 먼저 만든 게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어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박정희는 바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61년도에 이 5.16 군사정변이 성공하자마자 바로 무엇으로 바꾸느냐? 다른 게 아니라
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61년부터 63년까지는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을 만드냐? 권력 기반을 쌓기 위한 여러 가지 구조들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권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중앙정보부라는 걸 만들게 돼요. 중앙정보부는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가서 전두환때 가서는 뭐라고 이름을 바뀌었냐? 안정기업국. 자, 안기부라고 바뀌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국가정보부, 국정원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요, 혹시라도 박정희의 진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박정희의 순수한 진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 들어가면 모두 다 이해하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앙정보부에 혹시 갔다 오신 분 안 계시죠? 나이도 안 되고 여기 갔다 오면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죠. 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5차 개헌을 합니다. 1962년도에 5번째 개헌을 하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개헌을 하느냐? 이 공화국에선 내각제였던 거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정희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용어는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때 무엇으로 바꾸느냐? 대통령제로 바꿔요. 대통령제로 바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직선입니다. 직선. 간선이 아니라 직선이에요. 국민들이 직접 누구를 뽑을 수 있도록,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직선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을 하느냐? 4년에, 그 다음에 한 번에 하나의 중임을 허용한다. 그렇다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1+1. 2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된다. 5차 개헌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무엇을 만드냐?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공화당이라고 부릅니다. 민주공화당.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란 말은 많이 빼고 공화당이라고 많이 불러요. 이 공화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누가 나가게 되냐? 박정희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5대, 6대, 그리고 7대 대통령까지 하는 거를 바로 뭐라고 해야 되나? 제3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3공화국으로 공식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박정희는 무엇을 하느냐?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과정을 이렇게 밟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의장으로서 권력을 잡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 그 다음에 5번째 5차 개헌해갖고 대통령제, 그 다음에 직선제, 4년의 임기는 한 번에 하나를 중임한다. 이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공화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리고서 대통령에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리고서 나온 걸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제3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3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는 여러분들 뭐 다른 정부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되는 겁니다. 박정희 정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고 얘기를 하느냐? 쭉 연도를 따져 드린다라면 몇 년부터 되면 1963년도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갖고 4년짜리 임기의 대통령을 하죠. 63년부터 67년까지 5대 대통령을 해요. 왜냐면 4대 대통령이 윤보선이었으니까. 그리고 67년부터 71년까지 한 번 더 됩니다. 왜? 한 번에 하나의 중임을 허용한다. 몇 번까지 할 수 있다. 1+1으로 2번까지 할 수 있으니까 6대 대통령도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71년도에 한 번 더 대통령을 해요. 잠깐만. 원래 대통령 2번까지밖에 못하는데 한 번 더 뭔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뭐가 바뀌었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71년부터 72년까지 7대 대통령까지 3공화국에서만 박정희는 3번 정도의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 당시에 대통령은 어떻게 되냐? 대통령제고 직선제고 그 다음에 4년에 한 번에 하나요. 이건 뭐 이미 다 얘기했던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렇다면 박정희는 직선제로 바꿨다라고 해서 바로 정통성을 얻으냐? 그건 얻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실제로 정통성을 얻으려면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정당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정통성을 얻기는 어렵죠. 박정희도 이건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갑니다. 정통성이 반 매겨주냐? 내가 반 매겨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경제에다 올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했던 게 바로 무엇이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내놓게 됩니다.
원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여러분들 누구 때부터 준비가 돼 있었냐면 이승만 때부터 이미 준비가 되던 것들이었어요. 원래 이승만 대통령 때는 여러분들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장면 정부 가서 7년은 너무 숫자도 애매하고 너무 길다. 그래갖고 5년으로 가자 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준비하고 있어 뭔가 할까 하는데 이놈의 장면 정부는 뭔가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냥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박정희 정부가 나왔죠. 박정희 정부에서 자 장면 정부를 무너뜨리고 나서 그들의 서류를 보다 보니까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요. 우리 이거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죠. 자,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이거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냐? 1962년도부터 시작했고 총 4차례. 그래갖고 몇 년도까지 갔냐면 1981년도까지 갔던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걸 하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돈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1960년대 돈 없습니다. 솔직히 1962년이면 6.25 전쟁이 끝난 지 아직 10년도 안 됐을 때야. 당연히 돈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이걸 해야 돼요. 당시에 박정희의 선택은 여러분들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빌리냐 했을 때 박정희의 눈에 딱 띈 인물은 바로 누구였냐면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한테 돈 좀 빌려줘 그랬습니다. 근데 미국이 없어 그럽니다. 거절해요. 치사하게 굴지 말고 돈 좀 빌려줘 그러니까 갑자기 명함을 한 장 줘요. 얘 가서 만나봐. 얘는 아마 돈을 빌려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딱 명함을 보니까 이름이 써져 있어. 쪽발이라고. 일본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한일 협정이라고도 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 또는 한일 기본조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몇 년부터 이 협상이 시작이 되면 1962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1962년부터 시작해갖고 몇 년까지 협상을 하면 1965년도에 갔어야 협상이 체결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미국은 직접 돈을 안 빌려주고 일본을 거쳐서 일본한테 빌려가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는 냉전 시대예요. 그런데 아시아 지역이 너무 안 좋아. 1945년도에 북한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 1949년도에 중국도 공산화됐어요. 그리고 베트남 지역에서도 공산당이 훨씬 더 강해. 이러다 보니까 아시아 지역이 순식간에 빨간색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게 빨간색이라는 게 여러분들 뭔지는 알죠? 자, 공산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미국은 냉전 상황에서 이걸 막아야 돼. 막으려면 반드시 아시아 지역에서 막으려면 자, 일본을 가운데다 두고 그 다음에 누군가 연계해서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누가 되냐면 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솔직히 미국은 언제부터 일본과 손을 잡으라고 계속 요구해 왔냐면 이승만 때부터 여러분들 계속해서 일본과 손을 잡으라고 요구해 왔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면 손 안 잡아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 이승만이 친일파를 살려준 건 사실이에요. 친일파 청산을 못하게 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 양반은 친일파는 아닙니다. 자, 이승만 이분은 분명히 독립운동가 출신이에요. 그래갖고 일본 무지하게 싫어요. 난 안 해! 이래갖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장면 정부,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4.19 혁명 이후에 장면 정부가 들어서자 미국은 또 장면 정부한테도 쓱 한번 야, 일본하고 손잡고 걔네한테 좀 돈 좀 빌려서 뭐 좀 해봐. 그러니까 장면 정부도 고민해볼 그러고 있는데 망했어요. 고민해볼 그러고 있는데 망했어요. 말도 못 끝내. 그냥 망합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가 새롭게 들어선 거예요. 이렇게 되자 미국은 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러고 있는데 박정희 정부에서 갑자기 돈 좀 빌려줘야죠. 오케이. 방법이 딱 나왔네. 이 돈을 누구한테 빌려가도록 하자. 자, 바로 한국한테 빌려가도록 한국한테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빌려줘요? 일본한테 빌려가도록 하자. 자, 일본한테 이렇게 돈을 빌리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게 되는 것이고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한미일 공조체제, 사회주의 세력을 막는 한미일 공조체제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 일본한테 빌려가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당시 우리나라는 뭐가 급했냐? 돈이 급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요. 경제개발이 막 시작되고 있는데 그들의 물건을 써줄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어요. 그거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협상을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 되냐? 62년도에 김종필,
오히라 메모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김종필 오히라 메모라는 게 도대체 뭐냐? 당시 우리나라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이 건너갑니다. 건너가고 오히라, 자, 일본 관리랑 만나갖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와요. 어떤 합의를 받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뭐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냐면 배상금 10억 달러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상금. 너희가 일제시대 때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배상금 내놔. 사과하고 배상금 내놔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린 잘못한 거 없어. 아, 너희 한국 요번에 독립했지? 아, 깜빡하고 있었다. 내가 잊어버렸네. 자, 너희 한국이 독립한 걸 축하해 줄게. 독립 축하금으로 3억 달러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배상금하고 독립축하금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배상금은 일본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나라한테 무릎 꿇고 이렇게 내미는 것이고요. 독립축하금은 일본이 야 한국 어이 독립했냐? 축하한다 이렇게 좀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됩니까? 일본이 잘못한 건데 당연히 우리는 무엇으로 여러분들 배상금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독립축하금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억 달러 정도는 그냥 차관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으로 이걸로 하고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에 일본이 정말로 겁냈던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을 그토록 겁내느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청구권이라는 걸 요구할 수 있어요. 청구권이라는 것은 국가에도 있을 수 있지만 개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징용으로 끌려간 분들. 일제시대 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분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이분들의 소송이 계속해서 나올 경우 일본을 팔아도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여기다가 이걸 쓱 집어넣어요. 앞으로 청구권에 관한 문제들은 누가 해결한다? 여러분들 한국 정부가 해결한다 라고 넣습니다. 이 문장 때문에 그 이후에 징용 노동자들이 그렇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너희 정부가 해주기로 했잖아. 징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끌려간 징용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배상을 했느냐? 그것도 하지 않았죠.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또 무엇도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한일협정 이걸로 시작돼갖고 65년도에 화가 나니까 분필도 떨어지네요. 여러분들 65년도에 결국 사인을 하게 됩니다. 사인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과 받았다 안 받았다? 사과 못 받았다.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예 이 안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청구권 문제도 우리나라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여기에 대한 저항운동이 나와요. 1964년도에 63 시위라는 게 터져 나오게 됩니다. 63 시위 또는 63 항쟁이라고도 불러요. 63 시위, 63 항쟁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바로 무엇이냐? 아직 한일협정, 한일 기본조약이 맺어지진 않았지만 이게 추진되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된 거야.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 이런 한일협정은 뭐 제2의 자 을사늑약이다.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사과도 못 받고 또 한 번 일본 밑에 기어 들어가는 것이다 하면서 반발했지만 박정희는 이걸 추진하죠. 결국 위수령 때려갖고 이거 그냥 진압하고 맙니다. 이 63 시위 때 여러분들 놀랍게도 구속된 인물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63 시위 때 고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시위를 하다가 구속된 인물 중에 한 명이 여러분들 바로 누구예요? MB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셨던 이명박 씨입니다. 이명박 씨. 이명박이 바로 여기서 시위하다가 구속되기도 해요. 그래갖고 가끔 이명박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도 민주화 투쟁해봤다. 했어요. 63 시위 때 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63 시위라고 사진 찾아보면 그 학생들 잡혀있는데 바로 보입니다. 바로 보여요. 딱 보면 와 지금 외모를 그때 그대로 갖고 있었죠. 전혀 시들지 않는 방부제 미모를 갖고 계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게 나오게 된다. 어쨌든 그래도 무엇을? 박정희는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일협정을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모자랐었어요. 그래갖고 무엇을 하게 되냐? 이번엔 베트남 파병이에요. 베트남 파병. 몇 년도부터 파병을 시작하느냐? 1964년. 1964년은 여러분들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냅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이때 의료부대부터 파병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투부대는 65년도에 파병이 되는데 64년도부터 그렇게 파병이 시작돼갖고 미국이 철수하는 1973년까지 우리나라 군인들이 파병이 되죠.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베트남 전쟁은 아주 미국 영화들이 많아서 미국이 영웅적으로 싸운 것 같지만 영화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베트남을 침략한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한테 뭐 하자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미국은 어쨌든 싸우면 이길 거는 같은데 문제는 좀 더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좀 받아야 되니까 여러 나라들한테 파병을 요청합니다. 그중에 눈에 딱 띈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파병 좀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잠깐 우리가 맨입에 못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맨입에 못하죠. 알겠습니까? 미국도 돈 안 빌려주고 일본한테 돈 빌려가게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갖고 한국, 호주 등 몇몇 나라만 여기에 참전을 해주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베트남 전쟁에 베트남 당사국들 빼고 여러분들 이 남베트남 쪽으로 군대를 파병한 나라 중에서 제일 많은 군대를 파병한 나라는 당연히 미국.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병 많이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베트남 파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브라운 각서라는 걸 쓰게 해요. 1966년에 브라운 각서를 쓰게 합니다. 브라운 각서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 있느냐? 우리나라 군대를 한국군을 현대화 시켜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무기라는 게 정말 형편없었어요. 6.25 때 쓰던 거 남은 거 지금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떡하자? 미군이 쓰는 최신식 무기로 바꿔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군이 쓰는 물자는 누가? 한국에서 다 사오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을 돕습니다. 그 다음에 AID 차관이라고 국제 차관을 한국에다 몰아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을 하느냐? 베트남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들을 대규모로 참가시켜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군대가 현대화되죠. 그 다음에 국제 차관을 우리나라가 유치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경제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또 한 번 베트남에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일 협정 체결과 그 다음 베트남 파병은 바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좀 많아요. 첫 번째, 한일협정에서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았다 못 받았다? 사과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트남 파병. 물론 우리가 베트남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건 베트남을 도와준 게 아니라 미국을 도와준 겁니다. 미국의 정당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끌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하는 전쟁에 우리가 그냥 끌려가서 가담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자, 이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 됐느냐? 박정희는 이러다 보니까 5대, 6대 대통령 시기가 거의 다 가요. 와, 이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자기가 물러나면 제대로 된 뭐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1969년도에 무엇을 하느냐? 삼선 개헌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삼선 개헌을 하는 데는 배경이 몇 가지가 있어요. 68년도 1.21 사태라고 해갖고 여러분들 김신조 사건이라고 해갖고 북한의 특공대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넘어온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왔던 게 힐미도 부대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푸에블로우라고 해갖고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되느냐? 미국의 그 정탈선을 누가 장악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장악한 게 아니라 정탈선을 북한이 납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면서 한반도 주변에서 긴장감이 올라가요. 그런 상황에서 박정희가 69년도에 삼선개헌을 추진하게 됩니다. 도대체 삼선개헌이라는 건 뭐냐? 다른 걸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다. 대통령은 원래 몇 번까지만 한 번에 하나의 중임을 허용한다니까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거 1+1+1 세 번까지 할 수 있게 해달래요. 박정희의 논리는 뭐였느냐? 지금 한반도 주변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가 있느냐? 또 하나는 내가 지금 6년 동안 대통령이 되고 나서 6년 동안 국제자금을 모으는데 시간 다 썼다. 그래갖고 이제 돈 좀 모아놨는데 이걸 갖고 뭘 하려다 보니까 이게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시간이 2년밖에 안 남아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한 사람이 몇 번까지 할 수 있도록 3번까지. 그러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1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내가 12년 동안 대통령을 하고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국민들한테 물어봤는데 국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 박정희가 되고 나서 좀 좋아졌나라고 해서 보니까 경제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왜? 그 전까지는 박정희 전에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생일날 2끼 먹었는데 박정희가 되고 나서는 평소에 2끼 먹고 생일날 3끼 먹을 수 있도록 바뀐 거예요. 경제 발전을 좀 많이 시켰던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시킬까라고 해갖고 지지를 해줬는데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60%대밖에 안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 헌법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삼성 개헌이 6차 개헌인데 이 개헌안은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났는데 문제는 71년도에 7대 대통령을 선거를 하는데 이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랑 붙게 되냐면 여러분들 DJ 김대중, 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님이랑 붙게 됩니다. 근데 이게 표차가 얼마 안 나게 돼요. 그동안 박정희는 생각, 김대중이 누구야? 그딴 놈이 날 이길 수 없지라고 했는데, 김대중 씨의 인기가 확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바로 무슨 뜻이 됐냐? 박정희의 인기가 떨어졌다가 아니라 이제 박정희가 경제 발전 시켜준 건 우리도 인정을 하겠지만 삼성 개헌 같은 거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장기 독재하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애매합니다. 왜? 손에 쉽게 넣은 것은요, 아무리 귀한 거라도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쉽게 버려요. 하지만 아무리 흔한 거라 하더라도 그거 하나를 얻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라면 사람은 이걸 쉽게 못 내려놓습니다. 쉽게 못 버립니다. 쉽게 못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너무 어렵게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더 이상 이 대통령 자리 계속할래 이런 생각이 들죠. 결국 72년도에 사고로 지금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72년 10월 유신이라는 걸 하게 돼요. 도대체가 유신하는데 유신이 뭡니까인데 유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4공화국 때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3공화국 때 있었던 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경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일협정,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다. 베트남 파병하면서 브라운 각서 66년도에 브라운은 당시 주한 미국 대사에서 얘가 미국 대통령 대신에 사인을 합니다. 그래갖고 한국군 현대화와 그 다음에 경제발전이라는 차관을 확보했다. 그리고 69년도에는 삼선 개헌 3번까지 대통령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개헌을 하게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다음을 발표한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반공을 제1의 국시로 하고 반공을 강화한다. 미국 및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한다. 부패와 구악을 일수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는다. 민선고를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반공을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인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무엇을 61년도에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킨 바로 박정희 군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농지개혁. 농지개혁은 재헌의회에서 한 겁니다. 재헌의회에서.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설치했다. 이거 박정희가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이때 박정희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배울 40 때, 유신헌법 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정희는 똑같은 박정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하였다. 이거 정답이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권력을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내각 책임자와 양원제 개헌을 실시했다.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 허정과도내각에서 한 것이고 허정과도내각에서 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니고요. 부정선거에 저항한 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한 것은 여러분들 제2공화국 장면정부가 되겠죠. 4.19로 정권을 장악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여러분들 봅시다. 학생과 시민들은 굴욕적인 외교라고 여기고 크게 실망하였고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거세게 저항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계엄령과 휴교령을 선포하고 시위 세력을 억눌렀다. 그리고 결국 위수령을 내려 군대를 동원한 가운데 가를 강행하였다. 국민들은 반대했다라고. 자, 이것은 굴욕적인 외교라고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강제로 통과시켰다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건 바로 무엇이되냐? 한일 협정.
또는 한일 기본조약 또는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휴전 협정 체결 직후에 발표가 된 거는 이건 미국이 철수하지 않겠다라는 거. 한미 상호 방위조약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 미국이 한국군과 군 장비 현대화를 약속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워서 알 겁니다. 브라운 각서가 돼요. 그 다음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거 맞죠. 그 다음이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300산업이 발전하는 300산업은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1950년대 이승만 정부 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이 전혀 그런 합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몇 번이 답이 되느냐?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5.16 군사정변하고 그 다음에 제3공화국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자, 다들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구독 클릭해 주시는 거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